와우, 신호는 SETI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도중에 발견된 특이한 신호이다. 1977년 8월 15일 밤 외계의 지적 생명 탐사 SETI 프로젝트의 일반 참여자이자 대학 교수였던 제리 알레만은 수신된 전파의 컴퓨터 로그를 프린트해 분석하던 중 특별한 신호를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종이에 와우 라고 적었는데 이 일화로 인하여 이 신호는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린다. 이 신호는 수동적 외계 지능 찾기 SETI의 노력의 하나로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온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강렬한 협대역 신호이다. 관측 당시 비기어 망원경, 오늘날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파 관측소에서 궁수자리 안쪽 방향으로 72초간 수신됐다. 그러나 지적 외계 생명체의 신호임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신호의 수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신호는 그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신호가 외계에서 온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영어 숫자 코드는 62QJO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호의 강약을 나타낸다. 0과 1은 띄어쓰기의 차이를 나타내며 숫자 1에서 9는 상응하는 번호 강도를 나타낸다. 1에서 10까지 그리고 10 이상은 알파벳에 대응해서 표시된다. 예시 A는 10에서 11까지, B는 11에서 12까지. 값은 U가 검출되었고 30에서 31 사이. 이는 그때까지 전파망원경에서 관측된 수치 중에 제일 높은 것으로 정상 신호보다 무려 30배 더 컸다. 이 경우에 강도는 단위가 없고 신호 대잡음으로 표시되었다. 잡음은 신호 전 몇 분간 왔던 잡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다. 이 신호의 주파수는 1420.356MHz와 1420.456MHz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로 발견했다. 와우 신호의 주파수는 수소선의 주파수인 1420.405751777MHz와 매우 밀접하게 비슷하다. SETI 탐색에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고 수소는 1420.405751777MHz에서 공진하기 때문에 외계 지능체가 강한 신호를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서 중요한 신호로 추론되었다. 이 신호는 이후 각각의 뿔 형태로 3분간 나타날 거라 생각됐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에마는 신호 발견된 뒤에도 한 달간 큰 귀를 통해 지켜보았으나 반복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은 와우 시그널이 발견된 지 35주년을 기념해 답신을 위한 체이싱 UFOs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7월 1일 오후 4시까지 트위터 해시태그 체이싱게퍼로 보내진 만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암호화하여 RS15 천문대를 통해 우주로 보내지는 방식이다. RS15 천문대의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지구인의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반복 신호를 넣었다. 제리 에만이 쓴 와우 라고 적은 유명한 쪽지는 현재 오하이오 역사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다. 1947년 6월에 말라카 해협을 지나던 오우랑 메다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인도네시아 언론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섬뜩한 이야기가 전한다. 여느 날과 같이 많은 상선들과 선박들이 바쁘게 오가던 말라카 해협에 마침 수마트라 인근을 지나던 시티 오브 볼티모어호와 실버 스타호를 비롯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여러 선박들은 갑작스레 요란하게 들려오는 모스 신호를 접했다. 그나마 SOS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접한 항해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SOS 오우랑 메단호에서 발송. 해독 불가능한 모스 부호.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 선장을 포함한 모든 항해사들이 해도실 및 선교에서 죽었다. 분명 모든 부원들이 죽었을 것이다. 해독 불가능한 모스 부호. 나는 죽는다. 가히 폭발하며 쏟아지듯 하는 모스 신호의 형태로 들어오던 이 긴박한 메시지는 최후의 짤막한 두 단어만을 남기고 완전히 끊겼으며 이후 침묵이 흘렀다. 놀란 인근의 선박들은 곧장 메시지가 발송된 오우랑 메단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향했다. 같은 메시지를 송신한 선박들은 삼각 측량을 통해서 발신지를 확인하고 그리로 배를 몰아갔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선박은 실버스타호였다. 언뜻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오우랑 메단호를 발견한 항해사들은 곧장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손을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걸 보고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겉에서 보기에 선체에는 아무런 물리적 피해로 의심될 만한 흔적이 없었다. 마침내 이들은 문제의 배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도무지 그 정황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비극의 순간이었다. 사방에 시체들이 있었다. 시체들은 딱히 상처는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기괴한 모습으로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내뻗고 있었다. 가판, 조타실, 선교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시체들이 그득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색팀은 마침내 문제의 무전을 날린 인물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모스 송신기에 손가락을 올린 채로 죽어 있었다. 시체 중에는 심지어 배에서 기르던 듯한 개도 있었다. 놀랍게도 선체의 하부로 내려가자 수색팀은 뜻밖의 한기를 느꼈는데 이는 이 일대 기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 즈음에 이 해역의 낮 기온은 섭씨 43도에 근접하곤 했기 때문이다.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이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예인하여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항해사들은 곧 예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상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즉시 예인을 포기하고 오우랑 메단호에서 전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예인줄을 끊고 항해사들이 실버스타호로 간신히 되돌아온 순간 오우랑 메단호는 갑작스럽게 큰 폭발을 일으켰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오우랑 메단호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사건의 전말은 바닷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948년에 미국의 언론사 알베니 타임즈에서 보도한 자료 그리고 1952년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출판한 문헌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1차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는 보일러 기관의 문제로 인해 누출된 가스를 항해사들이 들이마셨다는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연결되지만 그런 논리라면 어째서 신선한 바닷바람을 마시는 갑판의 선원들까지 똑같이 죽었느냐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들이 사실은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수송하던 선박이었고 선박의 이름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은폐한 채 작전하다가 사고를 겪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수송하던 화물 중에는 위험한 신경작용제 계열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항해 중에 해수가 유입되든 어쩌든 해서 가스의 형태로 누출되어 이런 참사를 빚었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몹시 그럴싸하지만 뒤늦게 일어난 폭발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제로 수색팀이 경험한 배의 하층에서의 뜻밖의 냉기 혹은 메탄 거품이 선원들을 질식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문의 폭발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다.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에서 요트에 탄 선원 3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채 배만 발견된 사건이다. 문제의 요트는 쌍동선 형태의 것으로 길이는 12m였다. 요트에 탑승한 인원은 총 3명으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퍼스에 거주하던 56세의 데렉 배튼과 그의 이웃 주민인 69세의 피터 턴스테드 및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 형제였다. 이들의 요트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안과 서부 해안을 항해하기 위해 배튼이 1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에얼리 해변을 떠나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 주의 주요 도시인 타운스빌시를 목적지로 하려던 참이었다. 그리하여 이 요트는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에얼리 해변에서 출항했다. 출항 당시 약간의 파도와 악기상이 우려되기는 했으나 항해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날이 곧 개어 가고 있었기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4월 18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인근을 지나던 한 헬리콥터가 어쩐지 조난당한 것처럼 보이는 한 요트를 발견했다. 이틀 후인 20일 이들의 신고를 접수한 오스트레일리아 해안경비대가 출동해 표류 중인 카즈 2호를 찾아내어 승선하였으나 요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엔진이 저 혼자 돌아가고 있었고 GPS 장비도 켜져 있었다. 컴퓨터와 테이블 위 노트북, 무선 장비 역시 모두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 음식들이 식사를 위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구명 조끼와 구명용 조명은 요트 내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다. 요트 내에는 젖은 수건이 건조를 위해 빨랫줄에 걸려 있었다. 뒷좌석에는 누군가의 안경과 티셔츠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이후 조사 결과 제임스 턴스테드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이한 것으로 돛 한쪽이 심하게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돛을 제외한 모든 것은 완벽히 정상이었고 마치 사람만 증발한 것처럼 보였다. 그 어떤 위기의 징후, 실종의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선원들의 운명을 암시하거나 예고하는 그 어떤 흔적도 없이 배는 마치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또한 발견 위치 역시 특이한데 지리적으로 에얼리 해변과 타운스빌시를 연결하는 항로와는 전혀 동떨어진 육지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 요트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인근까지 직접 갔거나 혹은 해류에 의해 떠돌다가 거기까지 간 것으로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조팀이 편성되었고 해안경비대는 보트 인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야간에는 적외선 탐지 기능을 갖춘 항공기까지 동원했고 오스트레일리아 해변 인근까지도 이잡듯이 뒤졌다. 이대의 헬리콥터와 9대의 고정익 항공기, 2대의 상선 등이 동원됐으나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고 수색은 소득 없이 종료되었다.